아저씨, 우리 엄마 죽는 거예요? 새벽 4시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피 묻은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들것에 실려가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쌍둥이 남매가 낯선 중년 남자의 코트를 붙잡았습니다. 재계 서열 12 윤성홀딩스 회장 윤재현. 그는 검찰 수사와 후계구도 싸움으로 모든 걸 잃어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들의 수술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부터 10년 전 거짓 진단서 한 장으로 묻어버린 진실이 터미널 골목 국밥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은 누구였고 왜 재벌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골목으로 돌아가야 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어둠을 털어내지 못한 채 무거운 빗줄기를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외부 주차장 아스팔트는 비에 젖어 검게 빛났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서며 빨간 경광등을 돌렸습니다.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뒷문을 열고 들것을 끌어냈습니다. 바퀴가 젖은 바닥을 구르며 쇠 긁는 소리를 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함께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것은 빠르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들것 위에는 서민주라는 47살 여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이마와 목덜미에 맺힌 식은 땀이 형광등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입고 있던 국밥집 앞치마에는 국물과 핏자국이 뒤섞여 얼룩져 있었고 손끝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도 이미 색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쁘고 거칠고 끊어질 듯한 호흡이었어요.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달렸고 그 뒤를 두 아이가 필사적으로 쫓아왔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누나인 하린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동생 하온이는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도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고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의료진이 아이들을 막아섰어요.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철컥.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린과 하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어깨가 들썩였고 하온의 손은 누나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그는 차트를 손에 든 채 복도에 주저앉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중에 어른은 안 계세요? 아버지는요? 하온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없어요.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의사는 옆에 있던 간호사를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환자 보호자 연락처란이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만 데려왔어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윤재헌, 52살. 그는 윤성홀딩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새벽 병원에서는 그저 피곤한 얼굴의 한 남자에 불과했어요. 코트깃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저앉은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한 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왜 여기?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발이 이쪽으로 향했는지, 왜 시선이 저 아이들에게 고정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재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의사는 이미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재현은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온이 그의 검은 코트 자락을 작은 손으로 붙잡았어요. 아저씨. 하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죽는 거예요?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코트를 타고 재현의 팔목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온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옆에 있던 누나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재현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 자신도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재현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는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상태입니다. 심장 이식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한 달도 못 버팁니다. 그 말이 복도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한 달, 30일.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청 출석 요구라는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곧이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였어요. 재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이 승부수입니다. 언론 대응도 준비해야 하고 이사회 긴급 소집도 예정되어 있어요. 회장님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두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린과 하온은 서로에게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꼭 잡은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들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윤성홀딩스 비자금 의혹, 검찰 압수수색 착수 임박. 붉은 자막이 화면 아래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 수사, 언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봉투였어요. 그 위에는 엄마 글씨로 심장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꼭 쥐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심장 엄마. 그 목소리가 재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약 봉투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입니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서명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요. 간호사가 서류와 펜을 재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재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서명을 하는 거지? 나는 이 사람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윤성홀딩스 압수수색 임박이라는 또 다른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텔레비전 자막소리와 의사의 다급한 발소리가 재현의 귀에 한꺼번에 겹쳐 들렸어요. 재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펜 끝을 서명란에 갖다 댔어요. 할인과 하온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윤재현. 세 글자가 천천히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할인과 하온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날 수술실 문 앞에서 쓴 서명 하나가 내가 평생 쌓아올린 인생과 거짓을 함께 무너뜨릴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며칠 전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윤성홀딩스 본사 최고층 회장실 3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 야경은 화려했어요. 빌딩 숲 사이로 자동차 불빛이 흐르고 강변에는 다리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을 등지고 재현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책상 위에는 고급 양주 한 병과 반쯤 비워진 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회장실은 조용했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분이신 윤태규 부회장님, 요즘 언론 쪽에서 후계자 이미지가 많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경제지 인터뷰가 3건이나 잡혔고요.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각종 뉴스 기사 캡처들이 떠 있었습니다. 윤성홀딩스 비자금 의혹, 재벌 2세 도덕성 논란,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 기사 댓글란에는 악플들이 빼곡했어요. 저런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 재벌은 다 똑같아. 재현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냉소가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만 나가보게. 재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재현은 술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박명자였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재현아, 지금 뭐 하냐? 아직도 회사에 있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네, 아직 좀 일이 남아서요. 일은 무슨? 넌 지금 감성 따위에 흔들리면 안 돼. 회장이라는 건 말이다. 숫자로 사는 사람이야.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태규 녀석이 요즘 잘하고 있더라. 내가 흔들리면 그 자리는 그 애가 차지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네, 어머니. 그럼 됐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일이나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스크린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딸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 옆에는 운전기사가 졸고 있었어요. 재현이 다가가자 기사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언제 내려오실 줄 몰라서. 괜찮네. 오늘은 혼자 다녀오마. 자네는 그만 들어가게. 하지만 회장님, 혼자 운전하시는 건 괜찮다니까. 재현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재현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신호등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그는 익숙한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2km. 파란색 표지판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어요. 재현은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터미널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깜빡이는 형광등, 주차장에는 졸고 있는 택시 기사들. 재현은 차를 천천히 몰아 터미널 앞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낡은 철제 간판들, 녹슨 셔터, 깨진 보도블록. 편의점 하나가 불을 켜고 있었고 그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재현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 터미널 근처에서 야간 경비를 하던 아버지, 새벽까지 졸지 않으려고 커피를 마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터미널 옆 작은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린 자신, 찬물에 손이 꽁꽁 얼어붙던 겨울밤, 서늘한 공기,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밥 냄새.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을 바라봤어요. 그때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어요. 남매는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유리창 너머로 컵라면 포스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하온이었어요. 재현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동전 몇 개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할인이 동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온이 누나에게 작게 말했어요. 누나, 오늘은 그냥 냄새만 맡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다시 포스터를 바라봤어요. 배고픈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은 숨을 멈췄어요. 그 모습이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재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계속 바라봤어요. 얇은 점퍼, 낡은 트레이닝복, 해진 운동화. 추위와 배고픔을 동시에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현의 가슴 한쪽이 쿡 찔렸어요. 아팠습니다. 재현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그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언가를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알바 청년이 물건을 찍었어요. 재현은 계산하면서 일부러 편의점 유리창 쪽을 흘끗 봤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재현은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냥 물건을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때 알바 청년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또 그냥 가냐? 엄마는 뭐 하시냐? 하온이 작게 대답했어요. 오늘 장사 잘 안 됐대요. 재현은 그 대화를 듣고 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 골목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나는 저 자리에서 한참 멀리 왔는데. 재현은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시동을 끄고 뒷좌석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두 아이는 일어나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재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던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전 내가 버린 인생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는 문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저녁 재현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스크린에 떴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 컵라면 포스터를 바라보던 그 작은 얼굴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재현은 회장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터미널 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아이들일까? 재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저녁 7시 반.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이며 편의점 쪽을 바라봤어요. 역시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인과 하온. 재현은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재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였어요. 겨우 하나. 하온이 누나에게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먼저 먹어.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 먼저 먹어. 너 아까 기침했잖아. 괜찮아. 누나가 먼저 먹어야 돼. 두 아이는 김밥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먹지 않았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어요. 편의점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현은 멈춰 섰어요. 특히 누나인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왼쪽 눈썹 위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흰색으로 살짝 튀어나온
옛날에 다친 흔적이었습니다.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흉터의 위치, 그 모양, 자신이 어릴 적 넘어져서 다친 자리와 똑같았어요. 왼쪽 눈썹이 정확히 같은 자리. 재현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었어요. 설마.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성형도 많고 우연일 뿐이야. 그냥 우연이야. 재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재현은 회의가 끝나면 자꾸 터미널로 향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아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현의 하루는 이제 회장실 일정이 아니라 그 편의점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갑고 끈적한 빗줄기가 거리를 적셨습니다. 재현은 차 안에서 와이퍼를 켰어요. 와이퍼가 유리를 쓸어내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앞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닐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비닐 우산이었어요. 투명한 비닐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우산 하나에 어깨를 밀착시키고 서 있었어요. 하린의 왼쪽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고 하온의 오른쪽 어깨도 젖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고 접이식 우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빗물이 재현의 코트를 적셨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서 아이들 위로 가져갔습니다. 비 맞지 말고 들어가 있어. 아이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어른이었어요. 하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온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엄마 오셔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우산을 그대로 들고 서 있었어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하온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작은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온은 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 기침했습니다. 괜찮니? 재현이 물었습니다.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온은 편의점 안을 보았어요. 카운터 위에 감기약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온은 그것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재현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어요. 알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은 목캔디 한 통과 따뜻한 음료수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요즘 저 애들 자주 보이죠? 알바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국밥집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저렇게 다니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재현은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집은 어디쯤이냐? 시장 안쪽이요. 골목 깊숙이 들어가면 작은 국밥집 있어요. 거기가 애들 엄마 가게래요.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아나? 글쎄요, 근처 중학교 다닌다고 들었어요. 누나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다고 들었고요. 성실한 애들이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건넸어요. 이거 마셔. 감기 조심하고. 하온이 망설이다가 음료수를 받았습니다. 하린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두 아이는 음료수 캔을 손에 쥐고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이 아이들 발밑에 놓여 있었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열쇠고리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생각했어요. 저 정도면 내 회사 인턴으로도 바로 뽑겠는데. 재현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왜 저 애들을 이렇게 계속 신경 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야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의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터미널 편의점 앞 쌍둥이. 단 6글자였습니다. 재현은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그날 이후 내 하루는 회장실과 이사회가 아니라 터미널 앞 작은 편의점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재현은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알바 청년이 고개를 들었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열대 앞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음료수를 집었다 놓고 과자를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린과 하오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계산대로 가서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차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골목은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철물점, 구멍가게, 오래된 분식집,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었고 일부는 글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재현은 멈춰 섰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국밥, 2글자만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하린과 하오는 그 간판 아래로 사라졌어요. 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국밥, 그 글자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재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터미널 옆에 있던 작은 식당. 식당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엄마가 없던 그곳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자신.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재현은 정장 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재현은 어제 본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 아래로 낡은 유리문이 보였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은 4개뿐이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냄비가 불 위에서 끓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손님 테이블로 국밥을 날랐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국밥을 내려놓고 반찬을 채우고 땀을 닦았습니다. 팔뚝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재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움직이는 방식, 걷는 모습, 손을 닦는 동작.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재현 옆에 서서 국밥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요즘 새로운 서민주 사장 덕에 손님이 다시 돌아왔어. 맛도 좋고 사람도 친절하고 참 고생이 많더라고. 서민주. 그 이름이 재현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주변 소리가 모두 지워졌습니다. 재현은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 그 종이 위에 적혀 있던 이름, 서민주, 그리고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 불임 판정, 의사가 건넨 서류와 어머니 박명자의 차가운 목소리. 아이는 포기해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재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잖아. 설마 여기 있을 리 없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국밥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 민주라면. 재현은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섰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술병을 꺼냈어요. 잔에 술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재현은 책장 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어요.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재현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한 장 둘이서 웃고 있는 사진. 민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 얼굴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오늘 본 국밥집 여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 땀 흘리는 팔뚝, 분주한 걸음. 그리고 사진 속 민주의 옆 얼굴. 두 이미지가 재현의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묘하게도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한 가지 조사해 줄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서민주라는 이름으로 된 신용정보, 최근 사업자 등록 내역을 찾아보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분 말씀이십니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재현 앞에 내려놓았어요. 국밥집 하나, 폐업한 카페 하나 정도만 있습니다. 빚도 상당하네요. 병원비도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재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민주, 만 47세, 국밥집 운영.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터미널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녀 이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녀 이명. 쌍둥이. 불임이던 여자가 아이를 낳고 국밥집을 하고 있다.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터미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살고 있더군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창문 앞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아이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서민주와 두 아이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태규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삼촌께서 건강이 안 좋아 조만간 제가 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태규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막이 화면 아래 흘렀습니다. 윤성홀딩스 후계 구도 사실상 확정 단계. 재현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재현은 어둠 속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골목 어딘가겠지.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국밥집 서민주와 10년 전 내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였습니다. 재현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국밥집 앞에 섰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딸랑 종이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국밥 육수 끓는 냄새, 된장 냄새, 파 썰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알루미늄 냄비가 가스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벽에는 색바랜 달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과 하온의 사진이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물소리가 철썩철썩 났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들어온 걸 알아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그 얼굴,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민주였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볼은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의 다리가 굳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재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댓국 드실래요? 선지국 드실래요? 재현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는 뜸을 들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그냥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주세요. 그럼 순댓국 드릴게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민주는 웃으며 냄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재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하온이었어요. 두 아이는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로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동생 공책을 들여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기 틀렸어. 다시 해봐. 하온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개로 문제를 지웠어요. 그때 민주가 불렀습니다. 할인아, 물 좀 갖다 줘.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통을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재현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재현을 흘끗 봤어요. 낯선 손님이었지만 어딘가 본 적 있는 얼굴 같았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어요. 얼마 뒤 민주가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재현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재현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먹지 못했어요. 국밥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밥 위에 순대와 선지가 올라가 있었고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를 재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터미널 근처 국밥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기 전 아주머니가 주던 국밥 한 그릇. 그때 그 맛과 똑같았습니다. 재현은 수저를 든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옆 테이블에 손님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말이 아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더라고. 그러게. 젊은데 참 대단해. 애들도 착하고. 재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 한 명이 민주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남편은 어디 갔어요? 민주는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농담처럼 넘기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재현의 가슴을 찔렀어요.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저가 덜컹하고 그릇에 부딪혔어요. 그는 황급히 수저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안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윤태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윤성홀딩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촌을 도와 회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태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윤성홀딩스 후계 구도, 윤태규 부회장 주도. 옆 테이블 손님이 텔레비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재벌들은 다 저렇지. 겉으론 멀쩡한 척하는데. 그러게. 돈만 있으면 다야. 손님들이 중얼거렸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만 바라봤어요. 할인이 텔레비전 화면을 흘끔 봤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잠깐 지나갔어요. 뉴스 앵커가 윤재현 회장 건강 이상설이라는 자막과 함께 재현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할인은 그 얼굴을 봤어요.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할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현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민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500원입니다. 재현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민주가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그때 민주가 재현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 뵙는 얼굴 같네요. 이 동네 사세요?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에 여기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예전 모습 많이 기억하시겠네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터미널 옆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한 여인과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년. 여인은 국자를 들고 있었고 소년은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어요. 재현은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과 닮았어요. 아니, 자신이었습니다. 민주가 다가왔습니다. 저거요?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예요. 옛날에 저기서 장사하셨거든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재현의 집 거실에서는 박명자와 윤태규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규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아직도 한국에 있을 줄이야.
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라. 그 애들 호적엔 내 삼촌 이름 없다. 법적으론 아무 상관없어. 태규가 웃었습니다. 삼촌께서 힘 빠지시기 전에 회사 정리 빨리 해야죠. 그래야지.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명자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 애들. 재현은 멍해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날 누군가에겐 그냥 값싼 국밥 한 그릇이었겠지만 나에게는 10년 전 버리고 나온 삶으로 돌아가는 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현은 회장실에서 재무팀 이사를 불렀습니다. 이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재현은 책상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시장 골목 쪽 월세를 몇 달치 처리하고 싶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건물인지 주소를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재현은 메모지에 국밥집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이사는 메모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얼마 후 이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 소유주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윤태규 부회장님 쪽 계열사입니다. 작년 말에 인수했더군요.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규가? 네, 회장님. 재개발 사업 쪽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재현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이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현은 일어섰어요. 태규를 당장 불러. 알겠습니다. 1시간 뒤 윤태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재현 앞에 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삼촌? 시장 건물은 그냥 놔둬라. 재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태규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터미널 근처 시장 건물 말이야. 재개발 계획 취소해. 태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삼촌, 비효율 자산은 정리해야죠. 그게 경영입니다. 내가 지금 명령하고 있어. 죄송하지만 이미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재현은 태규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태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삼촌께서 요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실례하겠습니다. 태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사흘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태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사진들이 떴어요. 노후 상권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터미널 근처 시장 일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상업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화면에 시장 골목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간판들,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작은 국밥집도 보였어요. 재현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재 입주 상인들은 보상 후 퇴거 예정이며 공사는 내년 초 시작됩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3년 내 투자금 회수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연 1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현은 국밥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검은 봉투 하나를 준비했어요.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봉투를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문 앞에 봉투를 두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민주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민주는 재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손님 웬일이세요?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등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재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주는 다가와 재현의 손을 봤어요. 검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가리켰어요. 그거 제게 주려던 거예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현금 뭉치가 보였어요.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민주는 봉투를 재현에게 돌려줬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우린 시해 받으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거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손님이 이런 짓 하는 거 솔직히 모욕 같네요. 가세요.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할인이 나왔어요. 할인은 엄마 어깨 너머로 재현을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할인은 재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건물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태규 쪽 정비팀이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이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계약 갱신이 어렵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요? 3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 학교만 끝나면 나갈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할인과 하온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온이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할인이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하온이가 숨을 못 쉬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온을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그날 밤 우연히 같은 병원 로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자의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로비를 걷다가 응급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요, 빨리 좀 봐주세요. 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은 멈춰 섰어요. 응급실 쪽을 봤습니다. 민주가 하온을 안고 있었어요. 하온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침대를 가져왔어요. 하온을 침대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재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1시간 후 하온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민주에게 말했어요. 천식 발작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입원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납 창구 앞으로 갔어요. 직원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민주는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 몇 장과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머뭇거렸어요. 재현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수납 창구로 갔어요. 직원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저 환자 비용 제가 낼게요. 네, 보호자 되십니까? 그냥 제가 낼게요. 재현이 카드를 내밀려는 순간 민주가 돌아섰습니다. 재현을 봤어요.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그냥 제 아이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냅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엮일 이유 없어요. 민주는 재현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어요. 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현은 어머니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 예전에 내가 정말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습니까?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재현을 쳐다봤어요. 지금 와서 그걸 왜 캐묻냐? 대답해 주세요. 옛날 일을 들춰서 뭐하게. 다 끝난 일이야.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재현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10년 전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 이름이 적힌 영수증 하나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재현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윤태규 부회장, 사회공헌상 수상. 화면에 태규가 나타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패를 받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재현은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어요. 그날 밤 나는 10년 전 한 장의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속에 진짜 거짓이 적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오래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던 그 병원이었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외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간판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원무과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진료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환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재현입니다. 직원이 검색을 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은 시스템이 바뀌면서 일부 폐기되었습니다. 종이 문서 창고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창고를 볼 수 있습니까? 원장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현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재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옛날 제 진료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을 불러 창고 열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하 기록 보관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재현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단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불임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종이를 뚫어져라 봤어요. 그때 서랍 한쪽에서 낡은 테이프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녹음기였어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 모친 면담. 재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박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불임이라고 해버리세요. 아이는 없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재현은 숨이 멎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환자분은 정상입니다. 거짓 진단은 주치의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돈 얼마 드리면 됩니까?
제 아들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랑은 아이 없이 헤어지는 게 나아요. 이건 의료윤리에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재현은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가 덜컹 소리를 냈어요. 재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짓눌려 오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다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 목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늙은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재현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10년 전에 여기 계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산부인과에 있었지요. 윤재원이라는 환자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했어요. 아, 그분 기억나네요. 젊은 부인이 시험관 시술까지 하셨었지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험관 시술이요? 네, 여러 번 시도하셨어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산부인과 쪽 파일에 있을 겁니다. 재현은 다시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산부인과 섹션 서랍을 뒤졌어요. 먼지를 뒤집었으며 파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민주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 과정, 결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가능성 높음. 의사의 필기체로 적혀 있었어요.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쌌어요. 같은 시각 국밥집 뒤편 작은 창고에서 민주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 때문이었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비닐 봉투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신생아 발목 팔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팔찌였어요. 아기 A, 아기 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옆에는 초음파 사진도 있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두 개의 형체, 쌍둥이였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너희 아빠가 이걸 보면 어떤 얼굴을 할까?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자 안에서 오래된 편지 초안도 나왔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연필로 적힌 글씨였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편지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국밥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기다렸어요. 할인과 하온이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하온의 스카프 끝자락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로 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재현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이면 결과 나옵니다. 사흘 동안 재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잠잘 때도 휴대폰만 확인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파일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마이너스자, 관계 확률 99.99%. 재현의 눈앞이 하얗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컹거렸습니다. 재현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기, 진단서 복사본, 시험관 시술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지, 모든 것이 책상 위에 널려 있었어요. 재현은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민주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던 순간들, 당신께 할 말이 하고 시작했다가 명자가 나타나자 입을 다물었던 그 순간, 재현은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민주가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책상 위 서류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불임이었던 건 내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터미널 골목에서 울던 두 아이의 얼굴을 하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요. 하지만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성홀딩스 본사 앞에 검찰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4대가 줄지어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복도를 오갔고 경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건물 밖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재현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찰 차량들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창문에 손을 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태규가 본사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삼촌께서 이번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저는 삼촌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규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태규는 하나하나 대답하며 자신이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재현이 들어서자 모두 침묵했습니다. 재현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재현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자신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비리 재벌 윤재현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재현은 초상화와 자막을 번갈아 봤어요.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의 담당 의사였어요.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식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본 수술비만 1억 원 이상이고 이식 대기자 명단이 길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수술 성공률은 70% 정도입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전화를 끊고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주식 목록과 비상자금 내역서를 펼쳐놓았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박명자가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명자는 재현 앞에 섰어요. 재현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입 다물고 조카에게 회사 넘기면 너는 감옥만 안 가면 돼. 검찰이랑 협상하면 돼. 재현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내가 미쳤구나. 지금 회사가 무너지는 판에 무슨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셨잖습니까? 거짓 진단서로. 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회사도 재산도 다 잃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직원들 일자리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삶은 절대 건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재현은 회장 사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수십 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분양도 서류에도 서명했어요. 이제 윤성홀딩스는 윤태규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재현은 심장병 환화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서민주라는 환자와 몇몇 아이들의 수술비를 우선 지원해 주세요.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15억입니다. 재단 측은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현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재현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현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 비리 의혹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장기 기증과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어요. 카메라가 재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태규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 속 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규는 이를 악물었어요. 회사는 차지했지만 여론은 미묘하게 재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이었어요. 민주가 수술 직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유리창 너머로 민주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재현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소리 내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보호자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집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어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재원.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복도에서는 할인과 하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다가가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재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너희 엄마는 강한 사람이다. 오늘만 잘 버티면 다시 웃을 거야. 하온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저씨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재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하온의 손을 잡고 재현을 봤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문 위에서 깜빡였어요. 그날 나는 회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아직 아이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하지만 그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려졌어요. 재현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 바늘만 돌아갔습니다. 할인과 하온은 재현에게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인은 눈을 감고 있었고 하온은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른 층, 작은 대기실에 박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무릎에 세워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재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인과 하온도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기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온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인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재현은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 기증자 덕분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환자분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기증자분은 시외버스 기사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기셨더군요. 의사는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기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평생 가족보다 이를 먼저 택해 미안하다. 누군가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재현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터미널에서 밤새 버스를 지키던 아버지.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던 아버지. 새벽에 홀로 설거지를 하던 자신. 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재현은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주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생명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재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민주가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할인과 하온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두 아이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78살 할머니가 15살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할인과 하온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현에게 건넸어요. 이걸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재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옛날 녹음기와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진실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야. 거짓 진단서도 너희를 떼어놓은 것도. 할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자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랑 아빠를 떼어놓은 거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도 침묵했어요. 복도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이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이 보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에 재현이 서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할인과 하온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애들 잘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인과 하온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재현을 봤어요. 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왜 이제야?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재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주 눈높이에 맞췄어요. 늦게 온 사람은 할 말이 없다. 그냥 남은 시간이라도 옆에 있게 해달라.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재현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한 달 후 민주는 퇴원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골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청년이 사다리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고쳐놨어요. 벽도 새로 칠하고 간판도 새로 달고요. 민주는 가게를 봤습니다. 낡은 간판이 떼어져 있었어요. 새 간판이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인아온 국밥.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였어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현도 그 간판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인과 하온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어요. 냄비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현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처음 보는 앞치마였습니다. 입어봤어요. 조금 작았지만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회장님이 이런 거 해봐서 되겠어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회장 아닙니다. 그냥 할인이 아빠예요. 가게는 사흘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국밥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재현은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물을 틀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할인이 홀을 돌며 주문을 받았고 하온이 물을 날랐습니다. 민주는 냄비 앞에서 국물을 끓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온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매상 신기록이다. 민주가 웃었어요. 할인도 웃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명자도 가끔 가게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아이들에게 과일을 쥐어주며 서툴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명자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재현과 민주, 할인과 하온이 남았어요. 냄비에 남은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4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민주가 재현을 봤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서웠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늘 같은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허름한 국밥집 앞, 서로 닮은 세 사람이 웃으며 그릇을 나르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그렇듯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서 어른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온도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앞에서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국밥집에서 따뜻한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국밥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할이 나온 국밥이라는 이름이 입소문을 탔어요.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었고 시외버스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밤샘 일을 마친 사람들, 일찍 출근하는 노동자들, 터미널을 지나는 여행자들.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게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복을 입은 남자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감사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가끔 그 사진을 보고 묵념을 했어요. 재현도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5시 재현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었어요. 겨울이면 눈을 치웠고 여름이면 물을 뿌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뼈를 넣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옆 테이블 손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할인이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지. 재현은 국밥을 날라주며 웃었습니다. 그 호칭이 이제는 익숙했어요. 아니, 편했습니다. 오후 3시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교복 차림에 가방을 맨 모습이었어요. 할인은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줌마, 오늘 시장에서 뭐 사셨어요? 배추 샀지. 김장 준비 좀 하려고. 우와, 김치 담그시면 좀 나눠주세요. 할인은 밝게 웃었어요. 손님 할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늘 칭찬했어요. 하오는 4시쯤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나갔어요. 국밥 2그릇을 보온 가방에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천식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숨이 차지 않았고 기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튼튼해졌어요. 하오는 동네를 누비며 배달을 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터미널 주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이 일부 진행되었어요. 낡은 건물 몇 개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이 생겼습니다. 나무가 심어졌고 벤치가 놓였어요. 분수대도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서 있었어요. 추모비에는 버스 기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있었어요. 심장을 나눈 사람들.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가끔 멈춰서서 추모비를 읽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 넷이 그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재영과 민주가 앞서 걸었고 할인과 하온이 뒤따랐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주가 추모비 앞에 섰어요. 한참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심장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같네.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현은 민주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과 하온도 부모님 옆에 섰어요. 넷이서 추모비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재현은 혼자 터미널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아이들을 봤던 그 자리였어요. 편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재현은 그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몇 년 전 이 자리에서 컵라면 포스터를 바라보던 두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배고픈 표정, 주머니를 뒤지던 작은 손, 서로에게 양보하던 모습. 재현은 눈을 떴어요. 그때 한 아이가 편의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유리창 너머로 컵라면 포스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배고픈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니, 할인과 하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쿠폰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쿠폰이었어요. 배고프면 여기, 이 집 가서 먹어. 오늘은 그냥 먹어도 된대. 재현이 쿠폰을 건넸습니다. 꼬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가서 아저씨한테 이거 보여줘. 따뜻한 거 먹을 수 있을 거야. 꼬마는 쿠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뒤에서 할인과 하온이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 곁에 섰어요. 하온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한 그릇 덜 버는 거예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그릇 덜 벌어도 괜찮다. 그 한 그릇으로 살아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할인과 하온이 웃었습니다. 셋이서 국밥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8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명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사라졌어요. 오늘은 내 손으로 국밥 좀 팔아볼까? 명자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민주가 웃으며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어요. 손님 한 분에게 국밥을 날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님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재현, 민주, 할인, 하온이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남기고 간 것이었어요. 민주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어요. 잘 먹고 갑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버팁니다. 민주는 그 메모를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재현도 읽었어요. 할인과 하온도 함께 읽었습니다. 넷이서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식어버린 국밥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불 위에 올리면 또다시 김이 나고 사람을 데우니까요. 그날 밤 할인아 온 국밥집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곁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꼭 안고 서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오늘 따뜻한 한 그릇을 나눠줄 사람은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윤재현과 서민주, 그리고 할인과 하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미처 전하지 못한 말, 늦었다고 포기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